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사과법을 뭐 사과법을 사과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의의 의도만 있으면은 과연 이 사과법이라고 하는 게 용서가 되는 것인가? 과연 이건 선의의 의도가 있다고 해서 진정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가가 궁금해요. 그 사과법은 그러니까 그 증거로서 쓰이지 않는다는 법이 있잖아요. 음. 네네. 내가 의료과실에 있어서 환자한테 의사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당신이 미안하다고 얘기한 건, 야, 이건 진짜 잘못해서 미안한 거 아니냐. 그렇게 법정에서 쓰지 못하게 만든 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진짜 문제다? 아니면은 법이, 법이 만들어진 게 문제일까가 아니라, 예, 과연 이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냥 의도만 가지고, 이렇게 수술이 제대로 잘못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은 예,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과연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이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손실이 오히려 더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그런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기분만 달래주는 거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원래 그 미국에는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법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로비스트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에서 병원들의, 의사들의 파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걸로 자꾸 당하고 있잖아. 야, 이거 더 이상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로비를 해서 입법한 거예요. 로비를, 당연히 그 로비의 목적은 당연한 거지. 병원의 손실 줄이려는 의도지.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의도로 로비 활동을 해서 그렇게 입법화 시킨 거예요. 예. 사실 뭐 이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민 첫 세대에서 이런 사건들이 꽤 있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런 게 좀 있잖아. 애가 좀 다쳤어. 뭐 이렇게 집에서 혼자 놀다 다칠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뭐,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 실제로 아이가 혼자 놀다가 얘가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그걸 보고 애가, 내가 내 탓이다라는 얘기를 엄마가 계속 옆에서 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관찰한 주변 이웃과 경찰은 자기 탓이라고 얘기했으니, 자기가 뭔가 좀, 특별하게 아이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저기 감옥에 간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이민 세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 네. 근데 이건 사실은 본인의 진정성하고, 미국에 있는 법하고의 충돌이죠. 내 진정성은 사실 그게 아닌 거지. 법은 이런 거고. 근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준법성하고 진정성 있잖아요. 이 네네. 준법성은 우리가 헥사코 학습했잖아. 네. 준법성은 헥사코 중에 뭐예요? 뭐하고 관련이 높아요? 분명 예? 성실? 그쵸, 맞아. 준법성은 성실성이야. C하고 관련이 높아. 진정성은? 정직한. 그치, H지. 이게 버리설수로 나누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렇게, 이게 C가 높아요? H가 낮아. 그러니까 법은 되게 잘 지킨단 말이야. 근데 네. 뭐예요? 본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H가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법을 이용하는 놈들일 거 아니야. 네네. 그쵸, 그쵸. 얘들이 누구야? 얘들이 의사들이야, 병원들. 음.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H 팩터를 이해하시면 더 쉬워요. 근데 H가 네. 높아. H가 높고 C가 낮아. 이러기는 쉽지 않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문제보다는 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건, C가 높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다. C가 높으면서 H가 높은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진정성을 느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스님께서 이걸 그냥 H만 C를 지킨다는 것은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 로비니까 H가 표현되지 않아서 문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 네. 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H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여요. 제가 네. 늘 말씀드리지만 불법은 성실해요. 불법은 근데 절대 내가 너무 너무 정말 안타까워. 그리고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싶은데 이게 나중에 증거가 채택될까 봐. 그래서 못할 수 있잖아요. 많은 그래서 사실은 분쟁으로 많은 가는 거고. 그런 왠지 의미. 장 대표님이 이 네. 상황을 너무 너무 선한 세상을 가정하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에 이 책을 검색을 하면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뭐 500건이 안 되는데 순천향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책을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순천향대 부원장이 이 책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꽂힌 부분이 뭐였냐면 의사법이야. 네, 음. 저 봤습니다. 그 영상. 우리나라에서 거의 입법 직전까지 갔는데 좌절됐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게 빨리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본인 딴에는 이제 진정성 있게 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그랬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예. 여튼 그건 C도 높지만 H도 높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좋다. 또 그 다음 질문 뭐였죠? 다음 질문? 어, 기업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소위 네. 말해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뭐 리더건 개인이건 간에. 그건 이제 그 조직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없고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그건 다 개인한테 가는 거죠. 사실 그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거잖아. 이 책에서는 주장하는 바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개인의 어떤 웰빙 수준으로 번아웃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일순간 잠시 정도는 약간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라는 게 이제 요 책의 주로의 취지잖아요. 근데 지금 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건 뭐냐면, 야, 그 환경 자체가 전혀 안 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그건 개인의, 개인의 역할이고, 개인의 뭔가, 아까 그 마인드풀리스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뭐 본인 혼자서 답을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또, 애프터워크,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낸다거나, 그런 연구들은 꽤 있거든요. 그 저녁에 어떤 시간을 보냈을 때, 그 다음날 좀 더 번아웃이나 혹은 또 스트레스에 좀 더 잘 대처하는 그런 활동인가. 그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 연구를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근데 어쨌든 뭐 이 책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질문이고,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은 사실은 되게 많다. 근데 그걸 또 찾아보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또 존재해요. 물론 개인차는 조금 존재하지만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식들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학습. 그러니까 여기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다른 쪽에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는 성취감이 안 생기는데, 내가, 내가 만약에 오늘, 달리기를 10km를 뛰기로 했어. 근데 내가 10km를 뛰었어. 퇴근하고 나서. 그러면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회사에서 일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뭐 마인드풀리스도 마찬가지고, 뭐. 마인드풀리스는 최근에는 뭐 이런 연구도 꽤 있어요. 마인드풀리스가 오히려 업무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가 마음 챙김이 되게 좋은데 뭐 스트레스 해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마인드풀리스를 꾸준히 오랫동안 한 집단이 업무 몰입도가 점점 감소된다는 그런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다양한 연구들이 뭐 세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제가 보건대 일단 확률적으로 높은 방식,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방식들은 뭐 마인드풀리스도 있고, 뭐 엑서사이즈, 피지컬 엑서사이즈, 혹은 또 이런 러닝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나한테 좀 맞는 걸 좀 찾아서 그걸 꾸준히 한번 실행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EAP 시스템도 없고, 회사에 만약 이런 것도 없다면 회사에 EAP도 있어야 되고,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HR 시스템도,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책에는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 예. 그런 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반대의 질문인데요. 네.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뭐 호기심이나 뭐 공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박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조직 심리 전문이시니까 어떤 방법이 이 조직에 도입이 되면은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신지 박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나라 조직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기의 치부를 보이는 거 혹은 자기의 약점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뭔가 솔직해져라. 그리고 자기 약점을 좀 드러내라. 뭐 이런 게 이제 vulnerability라고 하는 브랜 브라운. 여기 브랜 브라운 얘기도 여기 어딘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본 것 같은데? at least라고 나오는구나, 나중에. 적어도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뭐 그럴 때, 네.
그럴 때 브랜 브라운 나와. 아, 기억났다. 일단 미국 내에서는 그런 게 되게 활발해요. 그러니까 내 vulnerability라고 하는 내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커리지다. 그게 용기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좀 더 레질리언스가 높아지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약간 좀 반대예요.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게 한다? 우리는 좀 더 경쟁이 더 심하거든요. 물론 미국도 아주 경쟁이 심하지만 그보다 더 관계주의고 더 경쟁적인 문화야. 또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가십도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소문이 퍼지면은 그 소문이 뭐 이렇게 조직 내에서 아주 쉽게 다 이렇게 퍼져. 뭐 그런 어떤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조직 내에서 뭔가 답을 찾는다. 조직 내에서 답을 찾는 게 보다는 조직에서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활용하되 개인적인 어떤 네트워크, 개인적인 이 비공식적인 어떤 라인들 그걸 확보해 놓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조직은 좀 더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엘리카님이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지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회사의 시스템도 만드는데 고민이 많으셔. HR 하시니까. 근데 그걸 해가지고 본인이 이용한다? 본인이 활용해서 뭔가 좀 했다? 그걸 누군가 알게 됐어. 그건 시스템 되게 잘 만들어 놓고 엘리카님 잘 활용하셨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서 그걸 곱게 볼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조직에서 그런 현상이 좀 있다는 거야. 이 얘기는 사실 엘리카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용하라고 독려하고 이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뭐가 낫냐면 이런 토의 심리학회 나와가지고 여기서 뭔가 좀 본인의 사정을 좀 얘기하거나 그럼 다우기스에 이런 얘기가 들어갈 이유도 없잖아. 또 개인적으로 뭔가 만나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그건 회사와 관계없는 그런 쪽으로 기반을 해서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그게 좀 더 우리나라 조직은 좀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저 또, 한 가지만 더 예. 네네. 계속하세요. 그렇다면, 아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호기심 부분으로 그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는 그 인식적 호기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적인 어떤 관심, 그리고 사적으로 이렇게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지각적 호기심이 더 발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지각적 호기심은 어떤 거냐면 네. 지각과 인지의 차이점은 약간 이런 표현 좀 그렇게 하자면 저차인지와 고차인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각은 내 눈에 보이는 거야. 저게 뭐지? 이거 지각적 호기심. 근데 인식적 호기심, 인지적 호기심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미 그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스키마를 갖고 있어요. 스키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게 뭐지가 아닌 거지. 야, 저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걸 어떻게 음. 사용하면 좋을까? 저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의 인식적 호기심과 지각적 호기심과 인식적 호기심이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대상한테는 다각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한테만 뭐 지각적 호기심이 있는데 뭐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인식적 호기심이고 뭐 누구한테는 지각적 호기심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통 이제 그 호기심은 여하튼 인지심리학자들의 탐구 영역이에요. 인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지적 시스템이 뭐가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 딱 들어와서 홍채를 통해서 망막에 맺혔을 때 뇌에 신호를 보낼 거 아니야. 뭐 저거 뭐지? 이게 바로 이게 지각이에요. 이게 퍼셉션이야. 그 커그니션 혹은 이게 인식한다라고 할 때 그 인식은 뭐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스키마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하고 얘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야. 그리고 더 좋은 스키마를 만드는데 얘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어디다 써먹으면 좋을까? 얘가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에 변할까, 바뀔까? 이게 뭐지 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하나의 대상에 뭐 지각과 인식이 동시에 존재할 수 분리되지. 있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호기심의 차원을 볼 때는요, 사실 지각과 인식, 뭐, 혹은 뭐, 이렇게 스페시픽이냐, 뭐, 이렇게, 특정적이냐, 뭐, 이거보다는, 그 프레임워크보다는 토드 카시단. 여기 네. 이 책에도 토드 카시단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토드 카시단이 Five Types of Curiosity. 지난번에 우리 단톡방에 그 얘기 한참 했었잖아. 5가지 유형이 네. 있고, 진단하는 올려주신 거. 네. 예, 그거 있잖아, 그거. 오히려 카시단 연구를 보는 게 더 맞아요. 거기서는 네. 뭐가 나오냐면, 소셜 큐리오시티가 나오거든. 그게 사회적 호기심이야. 근데 카시단의 연구 중에 재밌는 연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잡을 갖고 있어? 그 잡에 호기심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정 잡에 유독 이 호기심이 높았을 때 성과가 좋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지각과 인식 차원에서 호기심을 보는 거, 물론 그것은 인지심리학자들이 기본적인 관심사야. 근데 그걸 이 책에서 그걸 인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어쨌든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번아웃 신드롬이니까 조직 내에서 또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는 게 크게 한 몇 가지 타입이 있고 걔들이 또 조합이 돼서 프로파일을 또 만들어줘요. 어떤 프로파일이 있고 그 프로파일 내에서 어떤 직업에서는 이 프로파일이 좀 더 적합하고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호기심이 있을 때의 뇌와 호기심이 없을 때의 뇌가 좀 다르거든요. 그 호기심이 있을 때의 뇌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시다면 그런 걸 좀 더 부가해서 학습하는 게 좀 더 좋다.